자, 좋아요. 자, 7번에 1조건에 관한 거. 이거 맞추는 사람은 무조건 업어줄게요. 업어줄게요. 자, 1조건. 적용받는 거. 자, 1조건은 여러분 아까 책에 자, 1조건은 183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안에 건축물이 1조건 받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넘어가서요. 3번에 공동주택도 1조건 적용받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인데도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에는 1조건 적용 안 받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빨리 체크하시고 여기하고 여기를 체크하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일반상업 안에 연립주택 1조건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보라고. 1조건은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지역 내에 일반주거 안에 건축물이 1조건에 적용을 받고요. 공동주택이니까 1조건을 적용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도 일반상업하고 중심상업지역은 1조건 적용 안 받는다 이거지. 요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두시고, 자, 창선시 1번 1조건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그래, 좋아요. 자, 동현시 2번 중심사업지역 오피스텔 1조건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또 중심상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중심상업이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니까 안 받아?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 안에 건축물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거야.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은 공동주택이라도 안 받지만 다른 지역인 공동주택들은 적용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상업의 오피스텔이다. 중심상업이니까 안 받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니까 안 받는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근린상업의 단독주택. 기범시 근린상업의 단독주택 1조건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봐봐. 이것만 생각해.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봐주면 돼. 여기서는 두 가지 1조건 적용받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1조건 받아. 그 다음에 구조는 공동주택일 때 1조건 받아.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도 1조건 적용 안 받는 것은 일반상업, 중심상업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근린상업이잖아. 맞죠? 근린상업에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1조건 적용받아요. 근데 근린상업인데 단독주택이잖아.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잖아. 도 지역에도 해당 안 되고 공동주택도 아니니까 1조건 적용 안 받는 거지. 안 받죠? X예요. 자, 4번 중공업지역의 업무시설. 미정시 적용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공동주택도 아니고 용도지역도 아니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다시 바꿀게요. 차번에 준공업지역 안에 연립이에요. 연립주택이에요. 준공업지역 안에 연립주택이에요. 적용받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의 슈퍼마켓. 받아요? 슈퍼마켓인데 받아요? 슈퍼마켓이라도 일반주거, 전용주거니까 받는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5번이에요. 그러면 맞춘 사람이 누구도야? 다 업어줘야 되는데 저 창선 씨는 못 업어줘. 무거워서 안 돼. 자, 제갈량 씨 맞췄어? 아니요. 맞췄다 캐. 내가 업어줄게. 아, 참네. 가볍잖아. 우리 저 황금비 씨 맞추셨지?
예? 네. 겠더러. 자,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공동주택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근린상업 안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근린상업 안에 아파트 적용받으면 동그라미, 안 받으면 X. 동그라미죠? 아파트니까. 맞죠? 자, 1종, 3종, 일반 주간에 연립. 동글뱅이 맞죠? 잘했어요. 자, 준주거 지역 안에. 준주거 지역 안에 다세대 주택. 다세대도 공동입니다. 다세대도 공동이잖아요. 맞죠? 알아서요? 이런 거를 놓치지 마.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거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 일반주거, 전용주거 안에 모든 건물은 다 받아.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 받아. 그런데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의 공동주택은 안 받아.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알았죠? 좋아요. 잘했어요. 8번. 아주 우리 7곡분들이 똑똑하시네. 시내 어리봉방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 보이. 시내 사람들은 뭐 공부를 많이 딱 했는데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8번. 그런데요. 거기 가서는 좀 이쪽을 얘기해요. 아무튼 미안해요. 8번째. 자, 판례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판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4년 전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요. 판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동지를 기준으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일조 시간을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확보하면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페이지 184페이지. 184페이지 4번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에 보니까 거기에 양괄로 2번 같은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거기에다가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줄치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이나요? 자, 그렇다면 1번은 틀림없이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하면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이거야. 맞잖아요. 동그라미. 동지를 기준으로 2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8시간 중 일조 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하면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번이 맞으니까 2번도 맞는 거잖아요. 맞죠? 자, 3번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맞아요. 4번째,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자, 이게 판례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초등학교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다가 운동장이 있고 있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1시가 되면 밥 먹고 급식을 먹고 12시에 급식 먹고 1시 되면 집으로 하교합니다. 근데 얘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아침 9시부터 몇 시, 3시 사이에 몇 시간만, 2시간 이상만 일조를 계속 확보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3시에서 1시를 빼면 몇 시간이야? 2시간 맞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1시부터 몇 시까지만. 1시부터 3시까지가 2시간이잖아. 2시간만 햇빛 나오면 되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 잘라내야 되는데 판례는 이렇게 역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이익이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거기 사는 곳이 아니고 잠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니까 이때는 생활이익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야.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는 거꾸로 가고 있어.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아닌 거예요. 이 판례가 4번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게 판례입니다. 2004년도 내려진 판례인데요. 아직까지 번복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4년도에 만들어진 판례인데 아직까지 번복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정답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이론적인데 판례는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판례는 잠시 머물러 가는 이익이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자, 5번.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했다면 건축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거기 들어봐요. 우리 민법 시간에 사회적 타당성과 경제적 보호가치 이익이라는 거 배우셨죠? 민법 배워서 안 배웠어? 그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원대 옆집에서 10cm를 이쪽 뒷집에 옆집의 건물을 침범한 거예요. 땅을. 그럼 10cm씩 10cm씩 이렇게 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건물이 5층짜리 올라갔어요. 근데 그 10cm 그거를 땅을 찾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귀하라는 그런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손해잖아. 이때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투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취소를 구할 이익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 소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5번은 맞는데 4번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4번은 잠시 머물러 가는 학생들의 일시적인 이익은 생활 이익으로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아시겠죠? 그래서 있다.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9번째. 건축법령상 각종 내용이다. 옳은 것. 연면적이 150이고 2층의 건물에 대손할 때 아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선은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거로 보는 거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맞죠? 사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아까 몇 년 내에 허가 신청합니까? 2년 내야 1년 내야?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31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건축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건축기준을 적용을 완화해야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167페이지 한번 봐봐요. 167페이지. 그럼 167페이지에 야, 잘능이래. 창능이니까 167페이지야. 도사네 완전히. 167페이지에 3번 보니까 몇 층 이상? 31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공동주택은 뭐 한다? 제외.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몇 년? 15년이 경과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 이건 맞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뭐 때문에 틀렸어요? 31층 이상의 건축물인데 공동주택은 제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것이 틀린 거죠. 자, 리얼 허가권자가 위락과 숙박시설에 관한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제 할 때 경우하고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자연재해위험구역 개선 지구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이게 페이지 173페이지 보게 되면 1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자 허가의 거부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허가의 거부 보이시죠? 자 그럼 위락과 숙박시설 이거 내가 설명하면서 일산의 러브호텔 사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붕괴,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구역 할 때 서울의 우면동 산사태 사건 이거 두 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론 시간에. 생각이 납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를 무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리얼은 정확한 맞습니다. 그
다음 미엄 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이 시정고시된 경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정리한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까 건축물에 관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일반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관한 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는 무슨 법이냐? 그게 건축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자, 주택의 건설과 자, 공급 그리고 시장 관리 이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는 주택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는 30채 미만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는 30채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건설은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건축은 작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건축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용어, 정의 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의 건축이 무엇이고 대수선이 무엇이고 용도의 변경, 용도의 분류 이런 걸 봐요. 자, 여기는 이제 주택법에는 주택 등의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 그래서 주택 등의 용어 정의가 어떤 거냐? 자, 국민주택의 개념을 봐야 돼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정의하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것. 자,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 이런 경우가 다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토지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뭐 이런 거 도시형 생활주택 뭐 에너지 절약형 뭐 건강 친화형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하는데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 사정결정을 받고 자, 사정결정을 받고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받죠.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하죠. 자,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합니다. 이게 우리는 여기서 사용 승인에 관한 이게 이제 건축법이죠. 자, 그래 이거. 근데 주택법에는 어떻게 지느냐? 대지의 소유권 확보합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집을 짓죠. 여기는 이제 사업 주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축주. 건축주가 허가 신청하고 여기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 받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면 여기는 사용 검사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 검사고 여기는 사용 승인. 여기는 건축허가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이거 높은 거 사용계획 승인 받았다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근데 거꾸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높은 거 받았을 때, 센 거 받았을 때는 작은 거 받은 걸로 봐. 근데 작은 거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 큰 거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 건축선 이런 기준, 그 다음에 면적, 아까 높이 제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주택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이야. 이게 주택의 건설이야. 주택의 건설이고, 자, 여기는 이제 주택의 공급이겠죠.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을 할 때는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저가 공급의 원칙과 안전하게 공급해야 되는 안전 공급의 원칙에 토끼를 잡아야 돼요. 저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
약방의 감초야.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게 뭐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건물만 분양해 주는 거죠. 그러면 토지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자, 그 다음에 안전공급은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뭐 저당권 설정, 금지 라든가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가 조정지역, 청약 조정 대상의 지역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택의 전매 제한 이런 것 등이 우리가 공급에 관한 그 공급에 이게 주택의 공급이야. 주택의 공급. 그래서 공급에 세 문제 정도, 건설에서 세 문제 정도, 앞에 용어 정의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주택법이 7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고 가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문제를 보니까, 자, 허가를 받았다. 미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법령상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거 우리가 입특이라고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특은 맞는데 특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생각이 납니다. 자, 그게 48페이지 한번 보면은 48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칸에 보면은 자, 의제요. 4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의제요. 세 번째 칸,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입특 동그라미, 특입은 X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미음은 틀렸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하고 몇 번? 리얼만 맞는 거죠. 기억과 리얼이니까 정답이 2번이다. 자, 10번째, 아까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설명한 거죠. 자, 옳은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법이 시정된 경우는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자, 계고 없이 부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무조건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건폐율 30제곱미터 초과 건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일 때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에 해당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건폐율 30제곱미터 초과하고 1제곱미터 시가표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맞죠? 1200만 원인데 3천만 원 틀렸어. 3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부과 금액을 50%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는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쳐야 돼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야. 이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의 이행될 때의 반복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입니다. 2회. 그래서 농지법은 1년에 1회. 우리 건축법은 1년에 2회.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0페이지 보면, 자, 부과 절차는 계고, 3번의 부과 절차 계고, 부과 방법, 부과 횟수, 부과 중지, 강제 징수, 그렇죠.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니까, 자, 6번에, 아니, 지금 설명 다 했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 진짜. 아, 참네. 190페이지에 부과 절차,
계고, 부과방법, 부과예수, 부과중지,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은 부과징수 절차 거기 좋죠. 6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는 어느 법? 국고금, 관리법, 뭐라고? 시행규칙에 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가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10번 문제 1번은 계고 없이 절대 못 부과하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되니까 틀렸고, 자 2번은 1200만 원인데 3000만 원 틀렸고, 3번은 영리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50% 보면서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190페이지에 첫 번째 칸에 4번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칸에 4번.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가 한번 읽어봐. 자,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상습적 위반 등 다음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얼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중할 수 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물론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했다. 자, 다세대 주택이나 신고 없이 세대수,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라든가, 동일인이 최근에 3년 내에 2번 이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거, 이러한 비슷한 경우로 조례가 정하는 거,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 금액을 얼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시인에 제가 포차하는데 여름철만 되면 이게 사람이 이 도로야, 도로. 차가 다니고 횡단보도야. 횡단보도인데 여기서 포차하니까 여기 의자 갖다 놓고 파라솔 갖다 놓고 여기 횡단보도를 침범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사해. 장사하니까 비가 오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첨하게 차양시설을 하거나 여기다가 달아서 이렇게 기둥발 만들고 도로를 완전히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 이게.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하겠죠. 계고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한다. 그럴 때는 50% 범위. 그러니까 얼마의 부과금을 50% 범위 안에서 뭐 한다? 가중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중할. 그래서 리얼이 정확한, 몇 번이야? 몇 번이, 3번이 맞고요. 4번 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몇 회라 해서 2회. 농지법은 1회지만 여기는 2회야. 긴급한 명령이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 3번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축법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을 봐두셨는데,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가봅시다. 주택법. 자, 주택법에로 가면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자, 이거는 주택에 관한 것만 하는 거죠. 그 주택을 30채 이상을 건설할 때 주택법인데,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법이죠. 자, 그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의가 나와요. 국민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주택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건설을 해야 돼요. 사업주체죠. 사업주체는 등록, 비등록업자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어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면 비교가 되겠죠. 우리 공법상에 사업에 관계되는 것. 자, 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4가지 법이라고 해서 국도, 정주라고 했습니다. 국계법에서 시행되는 게 도로 깔고 공원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비는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주택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시행자야. 근데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하고 비행으로 구분하고, 자, 비행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려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부자라는 말을 썼죠. 삼성 에버랜드 공원 이렇게 얘기했고 부자라는 말을 썼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공공이 있고 공동이 있고 민간이 있다 이거야. 민간. 그럼 민간이 하는데 여기서 민간업자는 자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자 건설업자, 등록업자, 부부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조, 이건 등 부부라고 했죠.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건설업자, 등록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바로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 자, 그래서 민간이 토지를 수용한다.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똑같이 면적이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요거하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민간 시행자가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자,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도 있고, 그 다음에 LH공사 등도 있고, LH공사, 지방공사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개발자도 있고, 지정개발자, 이들이 전부 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조, 시공지 이렇게 말하는데 소유자와 조합,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 그리고 공사자, 이게 공사, 그리고 지정개발자, 소조, 시공지, 소유자, 조합, 시장, 공사, 여기는 공사,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정비사업에는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없느냐? 국가, 도지사.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도 누가 돼? 국가도 되고 지자체도 되니까 시도 다 되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국가와 도지사는 시행자가 될 수 없어. 알았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주택사업에는 시행자가 등록을 안 해도 하는 사람,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 비등록업자와 등록업자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을 하려면 사업시행 절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자 사업시행자의 보호조치가 있어. 그 보호조치가 내가 말한 대로 타, 분서, 콩국수 이렇게 말한 걸 떠올려. 타인 토지의 출입, 사업시행지구를 분할, 관련 서류를 무료 연락, 공시 송달,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그리고 수용과 사용. 그래서 수용, 사용하고 타인 토지 출입은 너무 중요하다. 이 타인 토지 출입은 7.3, 7.3이라고 했잖아요. 출입을 할 때는 7일 전,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며칠 전, 3일 전. 이거 우리가 정리한 거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렇게 비교가 돼줘야 되는데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국립박물관에, 국립미술관에 유명한 화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이름이 바로 페로와 캐논이야, 캐논. 그래서 이제 이 캐논이라는 사람이 그림이 어떠냐? 처녀 같은 아가씨의 젖을 할아버지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의 젖을 줄줄 빠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이런 야한 그림을, 이게 완전히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이런 야한 그림을 그것도 국립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하냐고 두덜두덜 된 거죠. 그 자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용을 알아보면 그게 어떠냐? 그 캐논이라는 아버지가 친딸의 젖을 먹는 거야. 그 그림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독립운동,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그 왕의 시샘을 받았죠. 그 발각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왕이 집행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죽을 때까지 음식 한 방울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야. 음식을 금지하는 형을 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말라가 아버지가 죽어가잖아. 그 딸이 해산하고 알을 놓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 교도소에 찾아가서 교도에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바짝 말라가 죽어가잖아. 그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 앞에 젖가슴을 풀고 젖을 내민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젖을 줄줄 빠는 모습이 그게 그림으로 그려서 미술관에 전시가 된 거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면 그죠?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보는 모습만 보면 너무 야하지만 너무 형편없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그 선입견을 잘못 가진 게 많. 지난번에 내가 공자 선입견 이야기해서 안 했어? 안 해서요? 공자 선입견 이야기했죠? 탁오로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속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은 이게 하나하나 비교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이 공법은 그때부터 싹 점수가 올라가요. 그때까지가 어렵지. 흐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법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암기하지 말라 이게. 암기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공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 입에 이거라고 자꾸 되풀이 해주는 것만 반복해서 계속 해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공법은 중개사 시험은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지금도 아마 우리 책 외에도 선생님이 주는 자료 외에도 이런저런 서점에 가서 돈도 많아. 그거 사가지고 또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고요.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 여기 있는 자료에도 충분합니다. 넘친다. 그래서 아까 내가 프린트물 줬나? 복사하라고 줬어요? 줬어요? 그 복사하셔가지고 특강 하기 전에 특강이 아마 7월 한 20쯤 돼가 할 거야. 딱 한 번 해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적든 말든 하는데 일단 요 인원은 100% 참석해야 돼 일단. 그래서 특강 한번 할 때 이론 종합 정리할 거야. 이론하고 문제까지 해가지고 특강을 다른 일반 학원은 보통 특강을 3번씩 4번씩 해요. 공법에. 특강 4만 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4번씩 5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빨리 그걸 가지고 마무리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버려도 줘봐. 그거 가지고 읽으면 되도록 해놨으니까. 그 대신에 이거를 모르고 그거 들으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미리 머리 글자 따서 이야기한 거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전체 흐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주택법에 관한 이런 흐름을 잡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죠.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거 겠습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아파트와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과의 구별은 주택의 층수가 된다. 자, 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구조입니다. 근데 아파트와 연립이나 다세대의 구별 기준은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니까 층수 맞잖아요. 동그라미. 공공택지라면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주시고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요런 걸 가지고도 장난칠 때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동자를 딱 바꾸어서 공공주택 건설용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공공주택 건설용지는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맞으니까 알아두시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인데, 자, 요거는 건강 친화형 주택이지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직접 한번 보는 게 좋겠죠. 202쪽. 202쪽에
9번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이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건강 친화형은 방금 설명된 게 건강 친화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이렇게 주택도 이렇게 많구나. 가는 얼마든지 시험을 가지고 낼 수 있겠구나. 이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3번 틀렸네요. 4번 준주택,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등으로 다기노 시작. 다중생활,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 다기노 시작. 그럼 이 다기노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주택 아닙니까? 주택 아니죠. 주택 외의 건물 겠잖아.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주택이에요? 준주택. 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 자치관리기의 대표적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리주체.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 왜 틀린지 알았죠? 좋아요.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하시고, 사업계획 승인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은 212페이지에 중간에 굵은 글씨를 보십시오. 212페이지. 자, 사업계획 승인 딱 펴놓고 문제 바로 보죠. 연간 단독주택 20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자, 한옥은 얼마야? 50회 50호. 그죠? 그러니까 맞아. 2번 공동주택 중 얼마?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증가하는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이고 30세대잖아요. 30이고 30세대인데 예외가 50이고 50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맞아요. 준주거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자, 요거는 그 밑에 보면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제외되는 거. 보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보죠. 열어봐요. 여기를 봐요. 자, 여기서 이게 직이고 이게 주죠. 맞죠? 직주 분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 직주 분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개론시간은 무슨 현상? 도너처 현상이라 하잖아. 무슨 현상? 에이? 도너처 현상이라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무슨 현상? 도너처 현상. 다른 말로? 공동화 현상. 무슨 현상? 참네. 공동화 현상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도너처 현상,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시내 한가운데다가 직장과 주택을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면 직주 근접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게 어떤 지역?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야. 무슨 지역? 근데 상업에서 무슨 상업은 빼? 유통상업은 빠지겠죠. 왜 유통상업은 빠져요? 유통상업은 우리 국계법에서 배우셨잖아. 유통상업은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잖아. 전용공업하고 유통상업은 집을 세울 수 없다고요. 하루 종일 골라 시끄러워. 생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유통상업 뺀 상업하고 준주거지역에 주택하고 상가를 짓는데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상가가
같이 세운다. 이럴 때 주택의 연면적이 90% 전체 건물 전체 연면적의 몇 프로? 90% 미만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간단하게 뭐 받고 건축을 할 수 있다. 네?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뭐 받고 건축할 수 있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대규모 건설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간단하게 하는 거는 뭐다? 건축이다. 그래서 이때는 직주 근접으로 분리현상에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주상복합을 세우고 300세대 미만의 복주택을 짓는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일일이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뭐 받았어? 건축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죠. 승인 대신에 뭐 받으면 돼? 허가 받으면 되니까 허가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잖아요. 정답이 3번이야. 그다음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10,000제곱미터 대주성 사업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알아.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가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세 번째. 주택법상 각종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별표해 두시고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인세대, 한 세대가 살 때 30세대, 그리고 대지조성 연간 10,000 이상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등록업자. 고개 들어봐요. 등록의 기준은 20, 사업계획 승인은 30, 예외는 50. 아시겠죠? 사업계획 승인하고 등록 기준을 비교하시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리사업은 개선사업으로 보면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자,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건 도경관이야. 다시 뭐라고? 도경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건 뭐라고요? 도경관. 도경관 페이지 216페이지. 216페이지 빨리빨리 보시고. 자, 216페이지.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적용 대상 제외. 다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150m 이상의 경우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맞네요. 자, 그렇다면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사용검사는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게 일을 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의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성 사업의 경우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별로 구분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주택의 건설에서 그 경우를 보면 되겠죠. 건설 파트, 그러니까 214페이지. 21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국장은 사용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사용검사를 받고요. 임시사용 승인은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세대별. 그 다음에 자 3번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주택과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조치 예정자는 건설사업의 경우는 건축물의 동별 조치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건축물의 경우는 동별, 자 대지는 구획별,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다 같이 건동대구공세 시작. 건동대구공세 시작. 건동대구공세 동그라미 쳐놓고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자 대지는 뭐별로? 구획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 그래서 건동대구공세. 그러면 4번 문제를 보니까 건축물의 경우는 동별인데 세대별로 켜서 틀렸고, 대지 조성은 구획별로 맞고, 다만 공동주택일 때 임시사용 승인은 세대별인데 동별이라 해서 틀렸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직전으로도 소급하여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할 수가 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빨리빨리 보세요. 자, 216페이지 중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자,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을 동그라미 쳐두시오. 기억, 니은, 디귿. 자, 직전후 소급해 12개월간 2배 초과, 직전후 소급해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그리고 총약 경쟁률은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경쟁률은 10대1. 이거 놓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5번도 맞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4번. 주택상환사채, 돈이죠.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거, 이것도 우리가 돈에 관한 거는 꼭 봐둬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208조 주택상환사채. 그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는 일단 주택공사법 등록업자가 발행하다 주등. 상환사채는 발행 규모가 얼마야? 3년간, 그렇죠?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사채에 관하여 납입금은 사채는 누가 발행한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서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등록업자가 발행하기 위한 자본금은 최근 등록업자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어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봐야 돼. 자, 4번, 1번.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다. 자, 고개 들어봅시다. 앞에 본 상환사채가 뭐예요? 미정기 상환사채가 뭐냐고요? 선생님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도 안 물을게요. 자, 그럼 상환사채는 딴 게 아니에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 주고 채권을 구입해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자인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건물 지어요. 주택을 지어. 그럼 집하고 채권하고 상환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채권으로 상환한다고 주택 상환 사채라 하는 거야. 무슨 사채? 주택으로 채권을 상환해 주니까 주택 상환 사채라 한다. 오케이? 그 주택 상환 사채는 3년간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납입금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이런 비용으로 써야 되고, 해외 이주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 해약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빼고는 중도 해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에? 내가 거꾸로 이야기하니 그게 답인 줄 알고 체크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정하느냐? 여기 사채는 바로 누가 관리하냐 하면은 보증기관이 해당 무슨 기관? 해당 보증기관. 자, 해당 보증기관하고 발행자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째,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누가 지정권자냐?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누가 지정하느냐? 자, 빨리 봐야 되겠죠? 220페이지. 국장과 시도지사 220페이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이때 2개월 동안 5대1 총력 경쟁률이 10대1 그 다음에 분양계획이 직전월로보다 30% 이상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요건을 잘 보는데 그거를 문제로 내서요. 옳은 거는 모두 몇 개인가?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맞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직전을 2개월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대1. 그러니까 일반 청약 경쟁률은 5대1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10대1이라고요. 알아서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된 거야? 감소된 것이야? 감소 틀렸어. 시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이력의 성행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거 맞네요. 아까 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맞죠? 동그라미. 미음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 그러면 디귿과 미음은 틀렸고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뭐야? 리얼이죠. 맞아 안 맞아? 기역, 니은, 리얼이잖아. 몇 개예요? 3개가 정답이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셈. 우셈은 전용 면적이 85인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이때 주택법령상 우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요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쉬었다가 하면 뭐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 공법상의 조합에 관한 거는 여기 한번 봐봐. 공법상의 조합은 3가지가 있어요. 공법상의 조합이 몇 가지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비조합이 있고 뭐가 있다 했죠?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또 무슨 조합이 있다 했죠? 주택조합. 무슨 조합?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숫자 설명하면 5 곱하기 7은 얼마? 20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5, 7은 20이다. 오케이? 자, 여기는 뭐부터 만들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봤잖아. 봤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몇 명? 몇 명? 7명. 7명이 정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 면적의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받아서 지정권자로부터 뭐 받고? 설립인가 받습니다.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뭐 합니까? 등기하죠. 이렇게 하여 성립되는 게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자, 여기서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대구의 사람하고 구미 사람하고 김천 사람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죠. 왜? 대구의 권역은 대구하고 경북이야. 그 다음에 경남은 경남,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서울은 서울, 수도권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권역을 9개 권역을 묶어놨다고. 자, 이때 유주택자도 조합원이 돼. 그리고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돼요. 이때 유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몇 채를,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된다. 자,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합니다. 요때는 반드시 무주택자에 한해서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자, 무주택자에 한한다. 요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조합원이 돼. 자, 그 다음에 지역과 직장은 그 조합원 수가, 자,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을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최소한 수는 20인 이상이야. 몇 명이 돼야 된다. 20인 이상.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의 소유자가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 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20인 이상. 그래서 조합은 5, 7은 20이다. 정비조합은 5명, 개발조합은 7명, 주택조합은 최하 20인.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몇 명 이상?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주택조합이야.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자,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분양하고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데 그게 우셈이야. 자, 그래서 기억. 우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맞죠? 왜? 85주택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유주택자도 조합원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우셈의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그 본문에 보니까 지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셈의 주택은 수도권 지역 안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우셈의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안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으니까 이거는 도경과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고 우셈은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3년간이야, 등기하고부터 5년이야. 이거 3년이 아니죠. 틀렸고. 우셈의 주택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공동주택이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사용 승인을 받다 했는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 이리 봐요. 건축법에 허가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이야. 주택법에는 사용 검사라고요. 사용 승인이 아니고 뭐라고? 사용 검사라고 해야 되지. 틀렸어. 미영. 국민주택을 공급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우셈은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왜? 우셈은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잖아. 그럼 여기 내가 뭐라 해서 직장주택조합을 공급받기 위해 건설한다. 이때는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셈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자격이 없는 건 맞잖아. 그러면 옳은 거는 뭐하고 뭐만 옳아요? 기억하고 뭐하고? 위험만 정답이죠. 그러니까 몇 번? 4번이야. 7번째,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나 자, 이 리모델링도 확실히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202쪽 한번 봐봐. 202쪽. 자, 202쪽에 자, 리모델링 거기 한번 읽어봐요. 자,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일부 정주하는 게 리모델링. 그런데 알아둘 거는 건축법에는요, 잘 들어요. 건축법에는 리모델링이 리증대개야. 건축법은 리증대개라고. 건축법은 리모델링이 증축과 개축과 대수선이라고. 근데 주택법에는 리증대야. 그러니까 개축이 안 들어갔다고 주택법에는. 자, 그 다음에 대수선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일부 증축은 15년이 지나고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되고 증축의 범위가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고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 세대수가 증가되는 증축은 수평증축이 있고 수직증축이 있는데 수평증축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고 15% 이내에서 수평증축이 가능합니다. 수직증축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14층 이하 2계층이고 15층 이상은 3계층입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나 이 수평증축이나 이런 증축을 하기 위한 경우 이때는 구조도를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뭐를 보유하라고요? 구조, 수직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된다. 구조도 보유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다가 볼게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그래요.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 맞아요. 증축적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공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시공구청장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는 기반시설의 역량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이런 것에 대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아요.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기본서에는 기본서에 거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성 검토, 권리변동 계획에 관한 게 나오고 거기에 구조도 보유하는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는 구조도를 뭐하라? 반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직증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수직증축이 아닐 때 보유야. 수직증축일 때 보유야. 수직 위로 올라갈 때 안전진다 이런 문제시니까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5번은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자, 요런 것도 조합에 관한 거 5, 7은 20이다. 요 그림을 쫙 그려서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 작년에는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 세 문제 나왔다고. 늘 설명해 줄 때 잘 보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인데 농지는 소유와 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는 농지는 공부하면 다 맞고 안 해도 50%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는데 페이지 6페 그 233페이지에 제일 밑에 농지, 경작지, 다년성 식물 재배지, 계량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 이게 농지구나. 농지 아닌 거 세 가지.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번 그 다음에 임야로서 형질 변경 안 하고 넘어가요. 형질 변경 안 하고 하지 않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건 임야니까. 초지도 뭐다? 농지가 아니고 초지다. 그래서 농지 아닌 것 세 가지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인은 어떤 사람이냐? 1091, 330, 120, 120 시작. 1091, 330, 120, 120 큰 소리로 시작. 1091, 120, 330, 120, 120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거는 농업인은 1년 중 90일 이상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 중 120일이구나. 120일과 90일을 잘 갈아 끼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235페이지 와서 농지 소유인데 경작유전의 원칙이야.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국가 지자체가 농지,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인데 자,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시작. 자, 어딘지 잘 몰라. 한 장 넘겨봐. 빨리 보면은 거기다가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라고 적어놨잖아. 보여요? 자,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시작. 자, 국가 지자체 초등학교 주말체험 명령 상속 8년 담보농지 전용허가 신고 개발 그 다음에 한계농지 그리고 비축토지 이런 경우는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거 살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무슨 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동그라미 매매, 교환, 증여, 화해경매, 판결, 주말영농. 다시 매매, 교환, 증여, 화해경매, 판결, 주말영농. 이거는 전부 다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어떤 것이냐? 국가 지자체가 농지 소유, 합병, 분할 이런 거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농취증은 판장 넘어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럼 경영계획서 작성하고 제외할 수도 있죠. 경영계획 작성해가지고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발급 요건에 적합하면 발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발급 안 해줍니다. 발급 요건이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넘느냐 1000제곱미터 미만이냐 따져야 되고 고정식 온실을 하려고 한다. 330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냐 곤충사육사 160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냐 기타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서 적합하면 시구 읍면장이 신청을 받고 4일 이내 해줍니다. 왜 4일 이내 하느냐? 자, 발급권자가 4사람이잖아. 4사람이니까 4일이야.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 4사람이니까 며칠 내에 4일 이내에 발급해준다. 며칠 이내? 4일 이내. 다만
발급계획서,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다.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을 때는 며칠, 2일. 그 밑에 당구장 표시.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 어떤 거? 시주 허신계 한비. 시작. 시주 열심히 하니까. 시주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더라. 시주 허신계 한비. 시작. 자, 시험연구 주말시험연농 전용어가 전용신고 농지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 비축토지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야, 네 농사 어떻게 지을 거야? 계획서 제출해? 미친놈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시주하신 게 농담한비. 이런 사람들은 뭐야? 뭐 안 해도 돼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다 이거지. 이럴 때는 며칠 내에 발급해줘. 2일 이내 그 발급받아서 그걸 의지하는 거야. 내가 농지 샀다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첨부해서 뭐 한다? 등기 신청.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아요.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등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영계획서의 작성을 해서 발급, 아까 시주, 허, 신계, 허가, 신고를 한 경우는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 없는데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시구 읍면장은 발급 신청이 있을 때 확인기준력을 검토한 후 며칠 이내, 4일 이내,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으면 며칠 이내,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뭐한다? 통지해야 한다?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한 필의 농지가 1000제곱미터, 보호구역에 얼마? 700제곱미터. 자, 이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행위자를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얘기해 볼게요. 요것만 다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게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 여기가 무슨 구역?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요 둘을 우리가 묶어서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다 이게야. 진흥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이고요. 전체죠.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는 일부잖아. 일부. 자, 일부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농지는 이거의 밖이죠. 이리 봐요. 책 보지 말고. 이거는 어디냐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요. 밖에 농지고.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야. 요게 3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농지를 갖고 있어. 여기는 진흥지역이 330이고 여기는 보호구역이야. 자, 우선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 여기는 이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이게 농업보호구역. 자, 그러면 요럴 때는 요게 330 이하다. 요게 330 이하는 밖에 것 적용해. 농업진흥지역 안에 행위제한 적용 안 해. 요게 330 이하는 여기 진흥구역 행위제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거. 여기도 여기 거.
자, 요거를 이해하면 돼. 그럼 이거를 할 때 이것만 생제비로 공부하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원법상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제한. 이거는 땅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그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있고 건축법에 있고 농지법에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자, 국계법도 330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 660제곱미터야. 도로변의 띠 모양은 660이고 원칙은 330이야. 알았어요? 그럼 요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요때는 330 이하라 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무슨 값?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타의 제한은 가장 뭐한 거?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을 적용한다 이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건축법은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으면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자. 뭐가 속하는 지역?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자. 그 다음에 농지법은 방금 이거야.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부드러운 지역을 적용한다. 강한 지역이야 부드러운 지역이야. 부드러운 지역이니까 이게 하고 보호구역이 걸쳐 있으면 이게 330이면 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적용 안 해요. 무슨 구역? 보호구역의 제한을 적용해요. 무슨 구역? 그럼 이렇게 적용되면 이거는 적용 안 해. 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안 받고 진흥지역 밖의 행위제한 적용받아. 오케이? 그러면 진흥지역이 금이시 이게 어떤 농지죠? 옛날에? 이 진흥지역이 옛날에 절대 농지예요. 무슨 농지? 지금 여기 칠곡도 지금 여기도 저 옛날에 절대 농지였어. 저기 지금 경대병원인데 다 절대 농지였잖아 옛날에. 경산의 영남대학교 진짜 절대 농지였어. 무슨 농지? 이해돼요? 자, 그게 농업진흥지역이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지문은 1000제곱미터인데 700이고 진흥구역에 300이라고 했는데요. 보기는 진흥구역이 350이고 보호구역이 7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정답이 몇 번이 돼요? 이게 330이 넘잖아요. 저기는 뭐라고 돼? 선생님 설명은 뭐라고 해서 330 이해할 때만 적어놨잖아. 뭘 봐? 330이 넘으니까 어떻게 답이야? 에? 이것저것 볼 거 있어요? 갖고 여기 행위제한 받는다 하면 되는 거지. 아 참네. 삼각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바꿔요. 바꾼다고요. 진흥구역을 보기를 300으로 바꿔봐요. 빨리. 뭐로 바꿔봐? 그럼 300으로 바꾸면 현택이 답이 몇 번이야? 너 몰랐다. 오늘 집에 다 갔다. 잘했다. 박수. 집에 가도 돼. 그러면 330 이하일 때는 봐요. 집중하면 되잖아요. 진흥구역은 보호구역하고 같은 행위제한을 받잖아. 맞잖아요. 이해돼요? 330 이하니까. 330이 넘으면 어떻게? 각각 적용받는 거고. 이해돼요? 미정씨 답이 없어. 알았어? 고개를 좀 끄덕여봐. 진짜. 옛날에는 선생님하고 눈도 잘 맞춰야 되만 이제는 선생님 눈길만 하면 고개를 숙여버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저놈이 나한테 질문할까봐 싶어서. 아유, 질문이 두려워? 재량씨? 재량씨 질문이 두려워요? 하나도 두려운 표정이 아닌데. 우리 현택이 공부 잘했어. 점수 잘 받았다. 자.
자, 제갈량치다. 잘했어요. 대답도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이 농기법에도 중요한 것까지 한번 봤는데, 이런 정도의 내가 조금, 요번 시간은 좀 과하게 해서 좀 빨리 한다고 여러분들 집중이 좀 안 됐을지 모르는데, 중간에 쉬었다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좀 힘들었죠? 예? 힘들었죠? 괜찮아요? 점심 먹고요. 오후에 문제풀이 하고 야간에도 기출문제 풀이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야간에 이론 강의 안 해요. 지난주에 우리 약속했어. 그래서 야간에는 이론 강의 안 하고 오전에 이걸로 대체하고 기출문제 풀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풀이를 야간에도 이어갈 거예요. 시간 나시는 분 듣고 아니면 동영상 들으면 되니까 기출문제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